새벽 2시의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복도 한편, 한 여자가 상복 차림으로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하얀 먼지가 묻어 있고 손에는 방금 서명을 마친 서류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소에서 불과 10발짝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이 여자는 8년의 결혼을 종이 2장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수진, 42살. 갈색 생머리가 어깨에 닿고 도수 높은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깊고 조용한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과 면바지를 즐겨 입고 화장이라고는 입술에 색 하나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지요. 하지만 그 수수한 외모 안에 한때 서울 한복판의 대형 회계법인을 다니며 6년을 버텨온 숫자의 고수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의 그녀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회계법인에 다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34세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 강미자 여사의 첫 번째 명령을 받은 것은 결혼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라. 며느리가 바깥에서 일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 한마디 앞에 수진이 6년을 갈고 닦은 커리어는 쓰레기통 위로 구겨 넣은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남편 박재혁은 그날 밤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어머니가 워낙 그런 분이야. 조금만 이해해. 그 한마디가 8년의 시작이었습니다. 8년. 수진은 그 세월 동안 그늘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지정한 반찬을 만들었고 명절마다 전을 부치며 손가락이 튀김기름에 데였으며 남편의 회사 접다가 있는 날이면 밤 11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전직 회계사였던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한명숙 여사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법이야. 네가 지금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인 건 아니야. 그 말이 8년 동안 수진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켜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담당 의사가 꺼낸 말은 짧고 냉정했지요. 4기까지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명숙 여사는 그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앞에서도, 오빠 한정우 앞에서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수진은 그것이 어머니의 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강함이 아니라 준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만큼 어머니의 몸은 가벼워졌고 치료비 청구서가 쌓이는 속도만큼 형편은 팍팍해 보였습니다. 수진은 매주 2번씩 병원에 다녔습니다.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병원에 간다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자는 수진이 친정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하곤 했지요. 을지로 구석에서 가게나 하시던 분 아니셨나? 치료비는 나오긴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도에서도 시댁 식구들 몰래였습니다. 3달 전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2번째 항암이 효과를 잃었고 의사는 수진에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수진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이 부은 채로 시댁으로 돌아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아버지 박종태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이 어딜 가도 조의금이 형편없어. 품이 없는 세상이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장례식 첫날 빈소에는 어머니와 오래 인연을 맺어온 을지로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면 수지는 혼자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을지로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머니가 수진에게 남긴 가장 긴 편지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종태는 빈소 한쪽에서 조의금 봉투를 세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망신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수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빈소가 조용해진 새벽 2시. 시아버지 종태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지요. 잠깐 나오너라. 할 얘기가 있다. 비상계단으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계단에서 종태는 서류 2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집어들어라. 수진이 허리를 굽혀 서류를 집었습니다. 위자료 포기각서와 협의이혼 합의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빈소와 불과 10발짝. 장례가 끝나지도 않은 밤이었습니다. 종태의 말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병원비 빚이 7억이야. 그게 회사 연대 보증에 걸렸어. 지금 당장 도장 안 찍으면 네 어머니 이름으로 된 빚이 우리 회사 전체를 흔든다. 각서에 도장 찍고 합의서에 도장 찍고 조용히 나가. 뒤에서 시어머니 미자가 밍크코트를 여미며 팔짱을 꼈습니다. 눈꼬리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그 얼굴로 수진을 아래 위로 훑으며 내뱉었지요. 빈털터리 주제에 우리 집에 붙어 살 생각은 마라. 처음부터 네가 어울리지 않는 집이었어. 듣고 계신 여러분도 뒷목이 뜨거우시죠? 어머니의 빈소에서 장례도 끝나지 않은 그 밤에 이 말을 들어야 했던 수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이 남편 재혁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제발이라는 말을 담아서 8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았던 사람이 자신이었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어딘가에서 자신을 막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비상계단 난간에 기댄 채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8년 결혼의 무게를 정리하는데 단 5글자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수진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각서에 이름을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 흔들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멀어졌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하나씩 희미해질 때마다 수진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울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상복 무릎에 시멘트 먼지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수진이 어머니 영정 앞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깍똑깍.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은퇴 안경을 쓴 등이 꼿꼿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외삼촌 한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수진의 부은 눈을 보았습니다. 상복 무릎에 묻은 시멘트 먼지를 보았습니다. 비상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읽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턱 근육이 한번 굳었다가 풀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내 수진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에 열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봉투 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가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지만 어머니의 체온이 담긴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이튿날이었습니다. 수진이 강남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 오류음이 났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B.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재혁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뒤에는 용역업체 직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는 8년의 살림이 골판지 박스 대여섯 개로 압축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박스들을 보았습니다. 결혼 첫 해에 함께 고른 식기들, 손때 묻은 책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소소한 물건들이 전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받았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유하은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킬킬 웃었습니다. 재혁이 화면을 보며 같이 웃었습니다. 복도에 그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 그 말도 울렸습니다. 수지는 박스 맨 아래에서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찾아냈습니다. 을지로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머지는 두고 왔습니다. 성북동의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낡은 선반 위에 어머니 사진을 올려놓고 갈색 봉투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보았습니다. 밀랍봉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에 수진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열쇠가 달그락거렸습니다. 빈털터리, 빚쟁이 딸, 짐덩어리. 그 말들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이 봉투만큼은 묵직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3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홀로 완성시킨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앞에서 수진을 빈털터리라 내쫓은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북동 빌라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수진이 낡은 선반 위에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갈색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밀랍 봉인이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에 열어라. 하지만 모든 게 끝난 후란 언제일까요? 장례가 끝났으니 끝난 것인가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강남 아파트에서 골판지 박스로 쫓겨난 그 순간이 끝이었던 것인가요? 수지는 봉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꼭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어머니 사진 한 장과 단 둘이서. 그런데 아직 진짜 시련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법원으로 향하면서 일부러 낡은 카디건과 색바랜 면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뺨은 파리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꾸밀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짐덩어리라는 말을 들으며 복도에 서 있던 그 며칠 사이에 수진의 몸에서 무언가가 통째로 빠져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 강미자가 밍크코트를 여미며 수진 쪽으로 눈길을 흘렸습니다. 아래 위로 훑는 눈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아버지 박종태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지요. 역시 빈털털이라 요구할 것도 없나 봐. 수진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것이었겠지요. 그 목소리 속에 경멸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이겼다는 확신,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오만함이 그 짧은 속삭임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 요청하실 사안이 있으십니까? 수진이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제역 측 변호사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시아버지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얼굴이었지요. 저쪽에서는 그 순간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8년을 부려먹고 어머니 빈소에서 서류를 던진 이 모든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정리되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수지는 등 뒤로 그 모든 것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수진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불처럼 달궈진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천천히 굳어가는 분노였습니다. 식어가는 용암처럼 단단해지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계단을 내려가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다가 천천히 혈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가혹한 일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무렵이었습니다. 수지는 성북동 빌라에서 밤새 자리에 앉아 태성건설의 공시 재무제표를 한 줄 한 줄 내려받았습니다. 6년을 회계법인에서 쌓아온 눈이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부터 현금 흐름표, 주석사항까지 단 한 줄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재 납품 단가를 들여다보던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업계 시세보다 30% 이상 부풀려진 수치였습니다. 납품업체는 유아은의 아버지 유광수의 회사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웃음도 아버지의 납품 독참도 재혁의 결혼 생활도 전부 하나의 이권 구조 안에 꿰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어머니의 빈소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고 복도에서 짐덩어리라 부르고 법원에서 빈털털이라 비웃으면서 그 뒤에는 이런 구조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8년이었습니다. 그 8년 동안 수진이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아내고 새벽에 밥상을 차리고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던 그 8년 동안 저쪽에서는 이미 다음 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덮었습니다. 이건 아직 쓸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고 나가고 싶었지만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는 하나씩 쌓아야 했습니다. 그 며칠 뒤 더 가혹한 것이 찾아왔습니다. 태민이 보내온 링크를 수진이 무심코 열었습니다. 유아은의 사회관계망 계정이었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탁자 위 촛불 사진, 해외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명품 쇼핑백이 가득한 사진, 두 사람의 웃음이 화면마다 가득했습니다. 세상 걱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게시물이었습니다. 무능한 전처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트 모양 기호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능한. 그 단어가 화면 속에서 튀어나와 수진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라 는 시어머니의 한마디 앞에서 6년을 접어야 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는 남편의 5글자 앞에서 8년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 무능한 전처라는 5글자로 게시판 위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트와 함께, 킬킬대는 웃음과 함께. 당장 정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당장 그 화면 아래에 댓글을 달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가 주먹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판을 빼야 합니다. 어딘가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를 삼킬 때마다 칼날은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정을 넘긴 시각에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 박종태였습니다. 수진이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종태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부드러웠습니다. 소송도 취하할 수 있어. 기자회견도 철회하지. 대신 건물 담보로 1,000억만 빌려줘. 수진이 답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짧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종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 좋아, 두고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 녹음을 저장하고 빌라 침대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 없을 만큼 마른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고 숨을 쉬어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던 날, 수진은 병원 주차장에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버텨왔다는 것을 수진 스스로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수진의 하루는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차려야 할 밥상이 없었습니다. 기다려야 할 남편도 없었습니다. 전화해야 할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 그 모든 것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던 시간이 한꺼번에 비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빈 시간 속에서 수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을지로의 낡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면서 엄마, 나 어떻게 해? 소리 없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였습니다. 그 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답이 올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없었고 영정 속 웃음만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따뜻한 종이컵 2개를 들고 다른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슬림핏 정장 차림이었고 셔츠 첫 단추가 풀려 있었습니다. 눈내는 날카로웠지만 입가에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태가 세운 가짜 증인 2명의 계좌에 각각 5천만 원씩 입금된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종태 비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기자회견 전날 리허설 시간과 장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무기가 전부 갖춰졌습니다. 횡령, 탈세, 증인 매수, 그리고 오늘 밤 협박 전화 녹음까지. 수진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들과 날짜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계법인에서 6년을 버텨온 눈이 그 숫자들을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텅 비어 있던 가슴 한가운데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빈털터리, 빚쟁이 딸, 짐덩어리, 무능한 전처. 그 말들이 귓속에서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빈소에서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던 시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며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내뱉던 남편의 옆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킬킬거리던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장례가 끝나지도 않은 새벽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수지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법과 증거로 끝내주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장부를 적어내려 가던 그 반듯하고 정갈한 손글씨처럼 두 사람은 새벽에 좁은 식탁에서 나란히 앉아 작전을 짰습니다. 종이컵의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빈털털이라는 말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 같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소에서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이대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스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것을 거울로 지켜보면서도 딸을 위해 혼자 설계도를 그리던 그 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면서도 반듯하게 써내려간 장부의 글씨가 수진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좁은 식탁 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작전을 짰습니다. 태민이 을지로 재개발 도면을 펼쳤습니다. 커다란 종이가 좁은 식탁 끝을 넘어 흘러내렸고 두 사람은 그 종이를 손으로 눌러가며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핵심 부지가 4곳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4곳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멈출 때마다 그 자리가 전부 자신의 건물이었습니다.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4곳 없이는 사업구역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도 위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이 4곳이 빠지면 전부 모래 위에 세운 탑입니다. 수진이 도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을지로의 골목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간판들 아래로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울리던 곳, 어머니가 새벽부터 셔터를 올리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적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 위에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이 도면 위에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이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건설의 사업 일정, 금융권 대출 심사 시기, 투자 유치 발표 예정에 종이 위에 날짜들이 줄을 지어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쏟아붓는 돈과 신용이 커질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판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죠. 수진이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태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숫자를 읽고 구조를 보고 타이밍을 재는 눈이었습니다. 태민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종이컵의 온기가 손바닥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날짜와 숫자를 맞춰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성북동 빌라의 낡은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였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쓰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손이었습니다. 6년의 커리어를 접은 뒤로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파일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덮어버렸던 그 시간들이 이제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속도가 붙어갔습니다. 태성건설의 최근 3년치 공시 재무제표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주석사항. 수지는 한 줄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자재 납품 단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별 원가 구조, 하도급 업체별 지급 내역, 공사 현장별 정상 기록, 숫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손가락이 또 멈췄습니다. 허위 하도급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사 내역이 서류 위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가 리모델링 공사에서 빠져나간 12억의 흔적이 바로 이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추려내셨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였기에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억울했기에 가장 끝까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그 종이들을 파일에 정리하며 수진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채로 장부를 적으셨을 그 손에, 주사바늘 사국이 남은 팔뚝으로 서류를 분류하셨을 그 밤들을, 딸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3년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항암제를 맞으며 죽어가는 동안 저쪽에서는 그 어머니의 상가에서 12억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형편이 어렵다고 알려진 그 여자의 어머니가 버티는 동안에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파일이 두꺼워졌습니다. 무기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그즈음 을지로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WJ 홀딩스에서 유광수 자재 유통 사무실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갔습니다. 임대료 3개월 연체, 무단 시설 개조 원상복구, 소음 민원 시정. 셋 중 하나라도 30일 안에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광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을지로 건물주가 본데 다리를 툭툭 두드리며 책상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무단 시설 개조 원상복구 조항 앞에서 다리가 멈췄습니다. 전시장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전시장이었는데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허가를 받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자면 그 수천만 원이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장이 없으면 신규 거래처 미팅이 불가능했습니다. 태성건설 납품 물량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사업 구조였습니다. 하은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WJ 홀딩스라는 데가 어디냐 좀 알아봐. 하은이 법인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대표이사 한수진. 하은에게 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실 행정직원에게 알아보라고 넘겼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쪽에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태성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를 잇따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은행이었습니다. 재혁이 분기 실적 자료를 들고 찾아갔지만 심사 담당자의 표정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핵심 부지 4곳이 아직 미확보 상태입니다. 신용평가사 조사에서 포착된 내용입니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은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은행이었습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재혁이 회의실 의자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턱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핵심 부지만 확보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이미 3번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으로 손이 뻗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지만 핵심 부지만 확보하면 전부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다독일 때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불안이 깜빡였다가 꺼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 불안의 이름을 재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눈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올리며 짓던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무언가를 담고 있던 그 미소. 재혁은 그것을 억지로 지웠습니다. 빈털털이라 요구할 것도 없다고 했잖아. 아무것도 아닌 여자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성북동 빌라에 불이 켜졌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파일이 쌓여갔습니다. 횡령 증거, 탈세 내역, 유광수의 부당납품 자료, 가짜 증인 계좌 입금 내역, 종태 비서와의 문자 메시지 캡처. 하나씩, 하나씩. 어머니가 3년 동안 장부를 적어내려가듯 수진도 그렇게 쌓아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파일들을 정리하다 잠깐 손을 멈추고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을지로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게 셔터를 처음 올리던 날 얼마나 떨리는 손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을지로에 발을 디뎠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막막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그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수진의 눈가가 잠깐 젖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어머니의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서초동 로펌 회의실에 3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진, 태민, 그리고 정우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지만 아무도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바인더 3권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종태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재혁에 대한 조세 포탈, 가짜 증인 매수에 대한 위증 교사. 두툼한 분량이었습니다. 3년치 어머니의 기록과 수진이 밤마다 쌓아온 자료들이 한데 묶인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수진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되돌아올 수 없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이가 맞았어. 서류를 집어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담당 검사가 2시간을 들여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라 증거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다음 날 재혁의 기자회견 시각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수진의 뒷모습을 태민이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곧았습니다. 발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태민이 잠시 멈췄습니다. 월가에서 수십 건의 인수합병을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와 전략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처럼 이 정도의 고통을 이 정도의 차분함으로 통과해온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 로비 유리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유리 너머 새벽의 서초동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 번졌습니다.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유리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빈소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상복 무릎에 묻던 하얀 먼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로비 안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재혁의 2번째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프레스센터 회견장은
이른 시간부터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크가 단상 위에 빽빽하게 꽂혔고 카메라 플래시가 이미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건설 상무 박재혁. 전처의 재산 은닉 의혹을 폭로한다는 보도자료가 전날 밤 배포된 터였습니다. 재혁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짙은 곤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눈가를 일부러 빨갛게 만든 채였습니다. 목소리에 억지로 떨림을 실었습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처가 혼인 기간 중 수천억 규모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습니다. 법인을 세워 감췄고 저와 저희 가족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빌딩 지분 50%를 요구합니다.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재혁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아무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어머니를 보내던 그 색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는 사람의 색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한수진이 천천히 회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카메라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수진이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와 단상 앞에 멈춰섰습니다. 기자회견을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마이크 없이도 회견장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태민이 대형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먼저 흘러나온 것은 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견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소송 취하할 테니 건물 담보로 1,000억만 빌려줘. 잠깐의 침묵.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끝까지 버티겠다. 두고 보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태성건설 회장 박종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에게 협박 전화를 걸던 그날 밤의 녹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8년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빈소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던 그날 밤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골판지 박스를 받아들던 그 순간부터, 법원 계단에서 빈털털이라는 말을 등 뒤로 흘리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수지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고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박재혁 명의 유령 회사의 법인 등기부였습니다. 설립 날짜, 법인 주소, 유일한 임원. 그 아래로 비자금 입출금 내역이 날짜와 금액과 함께 줄줄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었습니다. 박종태가 가짜 증인 2명의 계좌에 각각 5천만 원씩 입금한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증인들이 종태 비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가 떴습니다. 회견 전날 리허설 장소, 시간, 발언 민원까지 빼곡하게 담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증인들은 이 회견장에서 증언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견장이 뒤집어졌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재혁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박상무님, 이 비자금 내역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박상무님, 유령 회사는 언제 설립하신 겁니까?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재혁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잘 준비해온 표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재혁이 마이크를 집어던졌습니다. 마이크가 단상 아래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피드백 소리가 회견장 전체를 찔렀습니다. 재혁이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곤색 정장이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에 검찰 마크가 부착된 수사관 넷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러나 막힘없이 걸어왔습니다. 박재혁 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 조세포탈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재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출구까지 두어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어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양옆으로 섰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찰칵! 수갑이 재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회견장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재혁이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이러면 안 돼.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그 말이 회견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울렸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수진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재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남긴 그 증거들이 화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간 머리카락이 빠지면서도 혼자 쌓아두신 그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회견장 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별도로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박종태에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굵은 금 반지, 진회색 코트, 팔짱을 끼던 그 자세로 서 있던 종태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온화한 사업가를 연기해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연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종태 회장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종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발을 깔끔하게 빗어넘긴 노인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수진이 스크린에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견장 통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을지로 회의실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정장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이 입고 들어선 것은 흰색 정장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을지로 건물 내 여러 채, 시가 2,400억.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접니다. 숫자가 회의실 공기를 관통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종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미자가 손을 뻗어 벽을 짚었습니다. 밍크코트 소매가 흔들렸습니다. 재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다 옆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빚쟁이 딸이라고 내던지셨고, 아파트에서는 짐덩어리라고 내쫓으셨고, 법원에서는 빈털털이라고 비웃으셨죠. 그 며느리가 이 건물들의 주인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여보도 아닌 박 회장님, 강 여사님, 박 상무님, 완벽한 타인의 호칭 3마디. 그 3마디가 회의실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수진은 프레스센터 로비를 지나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4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빗소리가 유리를 두드리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빛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살짝 처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놓여나가는 안도였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준비하신 것들이 딸의 손에서 마침내 완성된 그 안도였습니다. 엄마, 해냈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바람이 갈색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 눈동자가 하늘을 향한 채 가만히 젖어들었습니다. 한때 을지로 골목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이제 스스로의 두 발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버려졌던 그 여자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품위를 잃지 않은 채로. 어머니가 3년간 준비하신 설계도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4월의 햇살이 수진의 얼굴 위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을지로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던 어머니의 그 얼굴처럼 따뜻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갔습니다. 을지로의 어침이 밝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골목이었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질비하던 그 자리에 유리와 석재로 이루어진 복합단지가 서울의 하늘을 새롭게 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업시설과 오피스와 문화공간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 어우러진 그 단지는 WJ 홀딩스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완공한 것이었습니다. WJ 홀딩스 대표이사 한수진. 그 이름이 경제 매거진 표지 위에서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최고 경영자 파워 10명. 기자가 물었습니다. 원동력이 복수였습니까?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신 것들을 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복수가 아니라 전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수진이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명숙 장학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복합단지 1층에는 여성 재취업 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업교육, 이력서 컨설팅, 면접 코칭까지. 수진이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한 공간이었습니다. 회계법인 6년의 커리어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잡아야 했던 그 경험이 이 센터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개관식 날 수진이 찾아온 여성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이 잠깐 촉촉해졌지만 금방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3년 사이 악역들의 시간도 흘렀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2년 반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재혁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짙은 곤색 정장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도 이제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하던 어느 날 밤 그가 을지로를 지나쳤습니다. 복합단지 외벽 대형 스크린에서 수진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는 수진의 모습이 밤하늘 아래 빛났습니다. 재혁이 한참 동안 그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작업복 등판에 묻은 시멘트 가루가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빌딩을 가졌던 사람이 빌딩 외벽 영상 속 여자를 올려다보며 걸어가는 밤, 이보다 더 씁쓸한 결말이 또 있을까요? 5월의 제주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리조트 부지 위에서 수진과 태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잔디밭에 흰 의자 20개, 유채꽃 사이로 놓인 소박한 아치. 수진이 하얀 드레스 대신 아이보리색 린넨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 하나를 건 채 서 있었습니다. 을지로 가게를 처음 열던 날 어머니가 하셨다는 바로 그 귀걸이였습니다. 태민이 수진의 손가락 사이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새벽 성북동 빌라에서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건네던 다른 패수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이 동시에 울렸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5월의 바람이 유채꽃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잔디밭 위로 퍼졌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혼자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흰 카락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먼 바다 위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딸이 해냈어. 이제 걱정 마세요. 수진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 마침내 풀려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가벼움이었습니다. 수진의 책상 위에는 대표이사 한수진이라는 명패가 반짝이고 그 옆에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을지로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그 사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새벽에 시작된 이야기가 그 사진 앞에서 마침내 끝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몰린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숙이 딸 수진에게 남긴 것은 3천억의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픈 시간 속에서도 딸을 믿고 준비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세상에 돌려준 것도 복수가 아니라 자심처럼 낮은 곳에 내몰린 누군가를 위한 손 내밀기였습니다. 을지로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채꽃 향기가 실려오는 5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수진의 어깨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